조용한 오후, 하루가 천천히 기울어가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한 남자가 창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64년 동안 가정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아내를 위해 묵묵히 살아온 사람. 한 번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가족을 위해 애쓴 날을 후회해 본 적 없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처음 맞이한 일상은 그가 꿈꾸던 평온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잔소리, 존중받지 못하는 말투들, 작은 행동 하나에도 가시처럼 날아오던 지적들.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에게서 들은 단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 시간을 존중받지 못한 채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64세의 남자는 조용히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떠남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과 가장 큰 자유를 가져다 줄 줄은. 그리고 오늘 그 남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 남자가 잃어버린 존중을 되찾고 다시 숨을 쉬게 된 순간까지의 이야기. 은퇴 첫날 아침, 64세의 기훈은 오랜만에 알람 소리 없는 아침을 맞았다. 창밖에서는 따뜻한 햇빛이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이 부엌으로 연하게 스며들며 조용한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는 듯했다. 기훈은 천천히 일어나 찬장을 열고 찻잔 하나를 꺼내 따뜻한 물을 끓였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그에게 이 여유로운 시간은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직장 생활 내내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에 허덕이던 날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챙기고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 이제야 드디어 그 모든 고단함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겨우 몇 분도 가지 못했다. 주방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아내 선영이 무표정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기훈의 손에 들린 찻잔을 보며 마치 보기도 싫다는 듯 눈을 찌푸렸다. 그리고 첫마디, 설거지거리 또 늘렸네. 잔소리가 아닌, 불평도 아닌 사람의 마음을 순간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 특유의 날선 말투였다. 기훈은 웃으며 대답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오늘만은 조용히 넘기고 싶었다. 말을 하면 싸움이 되고 침묵하면 잔소리가 길어지는 일이 반복되던 그 일상. 기훈은 그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주방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선영의 예민한 눈에는 불편한 행동으로 보인 듯했다. 됐어, 손대지 마. 당신은 하면 할수록 더 지저분해진다니까. 말투에는 숨길 수 없는 짜증과 피곤함, 그리고 기훈을 대하는 무심함이 묻어 있었다. 기훈은 잠시 멈춰섰다. 은퇴 후 첫날 고작 차 한 잔을 마시고 정리하려다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은퇴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리라. 막연하게나마 기대했던 마음이 서서히 내려앉는 듯했다. 잠시 후 기훈이 거실로 이동해 TV를 켜고 조용히 뉴스를 보려는 순간 선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은퇴했다고 하루 종일 TV만 볼 거야? 그 말은 뼈에 사무치는 비난처럼 들렸다. 기훈은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그저 뉴스를 잠깐 보려던 것뿐인데 그마저도 허락받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이제 집 안 어디에서도 그가 편히 있을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거실도 주방도 작은 방도 그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잔소리가 따라붙었고 가만히 있으면 왜 그렇게 멍하게 있냐는 소리가 뒤따랐다.
기우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떠오르는 건 수십 년 동안 일만 하며 살아온 기억뿐이었다. 가족을 위해 시간과 건강을 바친 날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회사에 나가 책임을 다했던 날들, 그 덕에 가정이 굴러갔고 아이들도 잘 자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집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선영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불만을 드러냈다. 컵 한 번 내려놓는 소리, 문을 여는 방법, 심지어 발걸음 소리까지. 나이 먹으니까 더 둔해져. 왜 이렇게 살림 감각이 없어? 그 말은 칼날처럼 기훈의 마음을 찔렀다. 듣고 넘기려면 너무 아팠고 반박하자니 더 큰 싸움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숨을 삼켰다. 하지만 침묵은 해결이 아니라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말할 수 없고 반박할 수도 없고 그냥 듣고만 있어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은 기훈의 마음속 어딘가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 신일은 바로 그 무너짐의 시작이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남자가 은퇴 후 첫날부터 존재 자체가 무시되는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그리고 이 작은 상처는 곧 더 큰 상처로 이어져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며칠이 지나자 기훈의 하루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은퇴 후의 느긋함과 여유를 기대했던 그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선영의 잔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진다는 것. 이날도 아침 식탁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 기훈이 밥을 뜨기 위해 숟가락을 들자 선영은 그를 흘끗 보며 말했다. 그렇게 퍼지 마. 국물 튀잖아. 단순한 지적이 아니었다. 불편함, 짜증, 피로, 그리고 멸시가 섞인 말투. 기훈은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평생을 회사에서 꼼꼼하다고 인정받던 그였지만 집에서는 뭘 해도 문제 있는 사람이 되는 듯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우려고 했던 순간에도 선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따라왔다. 그릇 그렇게 잡지 마. 깨지면 또 나 골치 아파. 마치 그가 손 한 번 잘못 움직일 때마다 집안이 무너질 것처럼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기훈은 손끝이 순간 떨렸다. 또 나 때문에 뭐가 잘못되면 어쩌나. 그는 자신의 능력과 감각이 어느새 의심받고 평가절하되는 현실을 속으로 삼켜내고 있었다. 이날 오후 기훈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순간은 그에게 더 큰 상처로 남았다. 그는 TV에서 본 대로 정성껏 접고 있었지만 선영은 뒤에서 팔짱을 낀 채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던진 한마디. 당신은 왜 이렇게 감각이 없어? 옷이 구겨지잖아.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도와준다고. 그 말은 도움이 아니라 방해만 되는 사람이라는 선고처럼 들렸다. 기훈은 손에 쥔 티셔츠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 티셔츠마저 자신을 거부하는 듯 느껴졌다. 집안일을 돕는 것조차도 더 이상 그의 역할이 아니었다. 아니, 선영은 그가 뭘 하든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다. 기훈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다. 나이가 드니까 서툰 건 당연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하지만 마음은 쉽게 다스려지지 않았다. 부부 사이에 존재해야 할 최소한의 존중조차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아프게 했다. 점심 이후 기훈은 조용히 방 안에 들어와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 침묵의 공간조차 그에게 온전한 휴식이 되어주지 못했다. 그는 방 문 너머에서 들리는
선영의 짧은 한숨 소리, 싱크대 문 닫는 소리,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을 향한 불만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집안에서 아내의 감정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눈치 보며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선영은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며 말했다. 당신 신발 좀 정리해. 나이가 몇인데 애처럼 흩어나? 문제는 신발이 딱 한 켤레뿐이라는 점이었다. 정리할 것도 없었지만 선영은 불만을 찾고 싶은 듯했다. 그 말투를 듣고 기훈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했다. 내가 은퇴한 게 잘못인가? 그는 다시 생각했다. 아니, 은퇴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이 언제부터인가 아내에게는 짐이 되어 있었다. 저녁 무렵 기훈이 TV 뉴스를 잠깐 보려고 하자 또 날카로운 말이 날아왔다. 하루 종일 TV만 볼 거면 그냥 밖으로 나가서 사는 게 낫겠다. 기훈의 손은 리모컨 위에서 멈췄다. 그 문장은 도망가라는 말처럼 들렸다. 혹은 집에 있지 말라는 선언처럼. 기훈은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놓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는 노을빛이 아파트 단지에 퍼지고 있었지만 그 빛은 그의 마음을 조금도 따뜻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잔소리는 단순히 짜증이 아니라 존중이 사라진 관계의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이 상처는 곧 선영의 결정적인 한마디로 폭발하게 된다. 이 신인은 상처가 일상화되는 과정을 그리며 기훈이 한계점에 다가가는 흐름을 담고 있다. 통보의 날. 늦은 오후 거실에는 해질 무렵의 붉은 빛이 살짝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빛은 이 집안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였다. 공기는 무겁고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 전부터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질 것 같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기훈은 평소처럼 조용히 신문을 펴놓고 있었다. 마치 신문 글자라도 붙잡고 있어야 자신이 이 집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 때문이었다. 그는 애써 글을 읽으려 했지만 실제로는 한 줄도 읽히지 않았다. 그때였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선영이 갑자기 거칠게 물기를 털며 말했다. 기훈 씨, 잠깐 좀 와봐. 평소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였다. 기훈의 심장은 순간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또 무슨 잔소리를 들을까? 설거지하는 방법? 신문 보는 자세? 그는 수십 번 반복된 패턴을 떠올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선영은 두 손을 허리에 올린 채 무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감정이 거의 비어 있었다. 피곤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애정은 더더욱 없었다. 그저 결론만 남겨둔 사람의 얼굴이었다. 선영이 입을 열었다. 우리 이혼하자. 순간 기훈의 몸이 굳어버렸다.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쿵하고 한 번 크게 떨어진 후 맥박이 이상하게 느리게 뛰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한 공허한 순간이 지나갔다. 뭐라고? 그는 겨우 입을 떼었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선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이혼하자고 했어.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나 이제 더는 못 견디겠어. 그 말투는 상처를 주려는 말이 아니었다. 이미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린 사람이 정리하듯 선언하는 말투였다. 기훈은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살며시 눈을 아래로 떨궜다. 가슴속이 서서히 뜨겁게 타오르다가 갑자기 얼음처럼 식어버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동안 선영이 해왔던 모든 말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쓸모없다.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다. 당신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그 말들 하나하나가 마치 과거의 경고였던 듯 지금 이 순간 모두가 퍼즐처럼 맞춰졌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난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당신이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 기우는 가슴 안쪽에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나? 그 말은 변명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던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응, 그래. 힘들었어. 지금 와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 대답은 모든 희망을 잘라냈다. 기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고 숨은 짧게 빠르게 들어왔다 나갔다. 그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결혼 생활이 이렇게 순식간에 끝나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기우는 마침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큰 문 하나가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선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양쪽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얘기 끝났어라는 표정만 남긴 채 부엌으로 돌아갔다. 마치 오래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몸 동작이 가벼워 보였다. 기우는 홀로 거실에 남았다. 붉은 노을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아무런 온기를 전달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평생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키우고 생활비를 버느라 정말 많이도 애썼던 손. 그 손이 지금은 아무 쓸모없는 물건처럼 자리만 차지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이혼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알았다. 이혼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간 지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 차갑고 적막해졌다. 기우는 말수가 더욱 줄었고 선영 역시 기훈을 대할 때마다 아예 감정이 빠져버린 사람처럼 무심했다. 두 사람 사이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회복을 논할 여지가 없을 만큼 건조하고 메말랐고 완전히 멀어진 상태였다. 그날 오후 기훈은 방 안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리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이혼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과정 같아 가슴 한쪽이 쿡쿡 찔렸지만 그는 의외로 표정을 크게 흔들지 않았다. 오랜 세월 쌓인 결혼 생활이 마치 낡은 옷처럼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던 긴장을 벗어내는 과정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장롱을 비우던 기우는 가장 아래 깊숙한 곳에서 엄청난 먼지에 뒤덮인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카톤 박스는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테이프는 거의 떨어질 듯 말 듯 힘없이 붙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박스를 들어 올린 뒤 방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 젊었을 때 쓰던 수첩, 아이들의 유치원 공작품, 오래전에 받았던 상장들, 그리고 잊고 살았던 여러 기억들이 시간 속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내용물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다. 아기였던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을 보자 그 시절의 따뜻함이 잠시 스쳤다. 하지만 그 기억은 금세 지금의 현실에 눌려 흐릿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한쪽 구석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겉면에는 흐릿한 펜 자국이 보였고 종이의 모서리는 비틀려 있었다. 기우는 호기심에 봉투를 손에 들었다. 생각보다 묵직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인쇄물과 계약서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한 장이 특히 눈에 들어왔다. 지분 출자 계약서. 계약서 상단의 제목은 기훈의 시선을 단번에 붙잡았다. 날짜는 30년 전. 그는 자신이 젊었을 때 지인에게 부탁받아 작은 회사에 소액을 투자해 준 적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당시 그 회사는 직원 몇 명 없던 작은 제조업체였고 그 후 연락도 끊겼기에 기훈은 투자 사실 자체를 완전히 잊고 살았다. 생활비, 교육비, 집 대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런 과거는 우선순위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났던 것이다. 하지만 계약서를 계속 들여다보는 순간 기훈의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떨림이 일었다. 그 떨림은 불안이 아닌 아주 작은 희미한 기대 같은 것. 그는 손바닥으로 눈을 비비며 계약서를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투자 지분 비율, 회사명, 당시 발행된 문서 번호,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기훈 본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 사인은 확실히 자기 것이었다. 기훈은 잠시 혼자 중얼거렸다. 이게 아직 남아 있었구나.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서류가 현재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없었다. 30년 전이면 회사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 지분은 휴지 조각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이 문서는 그가 버리면 안 되는 무엇이라는 걸. 기훈은 슬며시 스마트폰을 꺼내 계약서를 촬영했다. 그리고 평소 믿고 의지하던 조카 은섭에게 사진을 전송하려다 말고 잠시 손을 멈추었다. 혹시 괜히 민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지금이 아니면 평생 확인할 기회가 없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는 사진을 찍어 은섭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은섭아, 이 회사 혹시 지금도 있는 회사인지 한번 봐줄 수 있니? 메시지를 보낸 뒤 기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상자를 다시 정리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의 가슴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아주 불안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마치 오래된 문 하나가 서서히 열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는 알지 못했다. 지금 손에 쥐었던 그 낡은 계약서가 앞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거대한 반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갈 무렵 기훈은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계약서 복사본을 다시 펼쳐보았다. 문서 속 글씨는 시간의 흐름을 이기지 못해 희미해져 있었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가 지금은 마치 새로운 심장을 뛰게 만드는 듯 가슴 깊은 곳을 찌릿하게 자극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이 문서를 조카 은섭에게 보낸 사실이 떠올랐다.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자 아무 의미 없겠지, 너무 오래된 계약이잖아. 라며 스스로 기대를 낮추려 애썼다. 인생은 늘 현실이 먼저였고 그 현실은 대부분 가혹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려던 순간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화면에는 은섭의 이름이 떠 있었다. 기훈의 손끝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조심스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삼촌 지금 통화 괜찮아요? 은섭의 목소리에는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던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그래, 무슨 일 있니? 기훈은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지만 목소리 깊은 곳에는 초조함이 숨겨져 있었다. 은섭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삼촌 제가 그 회사 찾았어요.
기훈의 심장이 쿵하고 크게 2번 울렸다. 응, 그래. 없어졌을 줄 알았는데. 은섭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요. 없어지긴커녕 엄청나게 커졌어요. 기훈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귀가 이상하게 먹먹해지고 손에 들린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삼촌, 그 회사 지금 중견기업이에요. 해외 법인도 있고 최근엔 정부 프로젝트도 따냈어요. 그 말은 기훈의 상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내용이었다. 30년 전 직원 몇 명이던 작은 사업체가 지금은 나라 사업까지 맡는 회사라니. 그는 침을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다. 그게 그럼 내 지분은? 은섭은 말투를 더 낮추며 조심스럽게 결론을 전했다. 삼촌 지분 가치가 지금 기준으로 수십억입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듯했다. 기훈은 눈을 크게 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허공만 바라보았다. 수십억? 그 단어는 현실이 아닌 환상 같았다. 그는 평생 적금과 월급으로 생활비를 꾸려온 사람이었다. 은행 잔고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슴이 뛰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수십억이라니. 기훈은 믿기지 않아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수십억이라고? 그게 정말이니? 은섭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예, 삼촌. 제가 재무제표까지 다 조회해 봤어요. 지분율은 작지만 기업 가치가 커져서 지분 평가액이 정말 삼촌 인생 바꿀 금액이에요. 기훈은 그대로 의자에 털썩 앉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가슴이 벅차오르다가 눈물이 차오르다가 다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겨우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내가 평생 그렇게 무가치하게 살아온 게 아니었구나. 그 말은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상처와 억울함, 그리고 잊혀진 자존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그동안 선영에게 들었던 잔소리와 멸시, 쓸모없다는 말,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 짜증난다던 말들. 그 모든 말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기훈은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그는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살았고 묵묵히 책임을 다했으며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성실한 삶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바람을 맞으며 기훈은 미세하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은섭은 계속 말했다. 삼촌, 이건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삼촌이 살아온 방식이 옳았다는 증거예요. 그 말이 기훈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살며시 입을 열었다. 그래, 은섭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통화를 마친 뒤 기훈은 조용히 계약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누렇게 바른 종이 위에서 자신의 서명이 빛나는 듯 보였다. 그는 생각했다. 내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치 있었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은 슬픔이 아닌, 웃음도 아닌 위로에 가까운 울림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퍼져갔다. 이날 밤 기훈은 은퇴 후 처음으로 아주 깊은 숨을 내쉬며 평온한 잠에 들었다. 그가 모르는 사이 그의 인생은 이미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기훈이 짐을 서서히 정리하며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선영은 집을 혼자 채우고 있었다. 처음 며칠은 그 고요함이 오히려 편했다.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도 없고 TV 리모컨을 누르는 시간도 자신 마음대로였고
싱크대에 접시가 쌓이는 일도 없었다. 선영은 스스로도 느낄 만큼 여유가 생겼다며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휴, 이제 좀 살겠다니까. 집에 사람이 하루 종일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그녀는 기훈과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은퇴 후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이혼은 선영 입장에서 마침내 정리된 선택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안심하는 순간에 반대로 뒤집히곤 한다. 그날 저녁 선영은 동네 지인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상대는 다소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혹시 기훈 씨, 예전에 투자했던 회사 있던 거 알아요? 투자? 무슨 투자? 선영은 비웃듯 말했다.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 투자를 해? 지인은 잠시 뜸을 들였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그게 지금 그 투자 지분 가치가 수십억이래요. 선영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뭐?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조카가 확인해 줬다던데. 정확한 정보라더라고. 순간 선영의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지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다 얘기 나와요. 옛날에 기훈 씨가 도와준 회사가 지금 중견기업 됐다고. 그 지분이 엄청난 가치를 했대요. 선영은 숨이 턱 막혔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지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세상이 갑자기 회전하는 듯 어지러워졌다. 잠깐만. 그게 진짜라고? 지인의 대답은 단호했다. 진짜래요. 그것 때문에 기훈 씨 인생 완전 달라졌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선영의 다리는 힘이 풀려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머릿속에는 기훈을 향해 쏘아붙였던 말들이 폭풍처럼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다. 쓸모없어.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짜증나. 제발 좀 나가서 살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그대로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급히 기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갑고 무표정한 안내음.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없는 번호입니다. 기훈은 이미 번호를 바꾼 뒤였다. 그는 더 이상 선영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그 사실에 선영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왜 하필 지금?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다. 그동안 기훈이 했던 모든 행동이 떠올랐다. 말없이 설거지를 도우려던 모습, 빨래를 접으려다 잔소리만 듣던 모습, 조용히 TV를 껐다가 천천히 돌아서던 모습. 그때의 기훈은 지금 떠올려 보면 한없이 작고 슬펐고 상처받은 남자였다. 그리고 그 남자를 자신은 매일같이 몰아붙이고 있었다. 선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엎드리듯 울기 시작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이 가슴속을 강하게 쥐어뜯었다. 내가 뭘 한 거야. 하지만 그 후회는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다. 더욱 잔인한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선영의 얘기에 맞장구를 쳤던 지인들은 이제 다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 그렇게 구박하더니 알고 보니 남편이 금덩어리였네. 그런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였다니. 저 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수군거림이 선영을 찔렀다. 체면은 바닥까지 떨어지고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기훈이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기훈 씨, 제발 다시 돌아와.
그러나 그 목소리는 텅 빈 거실벽에 부딪혀 메아리조차 남기지 못했다. 그는 떠났다. 완전히 영원히.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이별이 무서운 게 아니었다. 정말 무서운 건 용서받지 못할 만큼 늦게 깨닫는 것. 기훈이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는 조용한 외곽의 작은 단층 집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고 선영의 숨소리와 잔소리가 닿지 않는 완전한 독립된 공간이었다. 그는 현관문을 잠근 뒤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다. 작은 거실 허전하지만 깔끔한 부엌,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는 작은 방 하나. 모든 것이 조용하고 단정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조용히 방 한가운데에 섰다. 그리고 오래 참았던 긴 숨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숨을 내쉬는 그 짧은 순간에 기훈은 문득 수십 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숨죽이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가정을 위해 달리고 직장에서 책임지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은퇴 후에는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이 빈 방 하나 안에서 한꺼번에 풀려버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기훈은 오랜만에 알람 없이 일어났다. 방 안은 기분 좋을 정도로 환했으며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조용한 아침을 부드럽게 깨웠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찻잔을 꺼내고 주전자에 물을 붓고 천천히 불을 올렸다. 물 끓는 소리조차 그에게는 새롭고도 소중하게 들렸다. 그래, 이런 게 삶이지. 찬물을 컵에 따라 창가에 놓인 작은 식탁에 앉았다. 햇빛이 그의 얼굴 반쪽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는 아침이 이렇게 편할 줄이야. 평생 당연하게 받아온 압박이 사라지자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곳이 되었다. 며칠 후 조카 은섭이 작은 박스 하나를 들고 찾아왔다. 삼촌, 새 집은 어때요? 좀 적응되셨어요? 기훈은 미소를 지었다. 적응? 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줄 몰랐어. 은섭이 박스를 식탁 위에 올렸다. 이거 선물이에요. 삼촌이 좋아하던 라디오. 아침마다 틀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기훈은 라디오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보았다. 오래된 감성, 익숙한 돌림 노브, 짧은 잡음 사이로 흘러나오는 라디오 특유의 따뜻한 소리. 그는 조용히 라디오를 켰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 기훈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은섭아, 고맙다. 이런 걸 받는 게 이렇게 기분이 좋을 줄 몰랐네. 은섭은 따뜻하게 웃었다.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이상 누가 평가하게 두지 마세요. 삼촌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어떤 위로보다 깊고 묵직하게 기훈의 마음에 떨어졌다. 그날 밤 기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선 집인데도 잠이 금방 밀려왔다. 그만큼 마음이 편해졌다는 뜻이었다. 눈을 감기 전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 참 잘 버텼다. 원망도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평가절하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평온이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면서 기훈의 일상은 점점 더 단단하고 건강해졌다. 아침이면 차를 끓여 마시고 점심에는 주변 공원을 산책하며 바람과 나무 향기를 느꼈다. 저녁이 되면 작은 식탁 위에 올려둔 책을 읽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사연 프로그램을 들었다. 이 모든 순간들이 기훈에게는 존중받는 삶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공원 산책 중 벤치에 앉아있던 노부부를 본 적이 있다. 둘은 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서로 한마디 말 없이도 오랜 시간 쌓인 정과 배려가 느껴졌다. 기우는 그들을 한동안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부러움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도 이런 평온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탓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선영을 미워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지나갔고 그 지나간 자리에서 자신이 살아갈 새로운 시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갈 때 창문을 살짝 열면 선선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기우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그리고 그때 그가 잊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이 슬며시 떠올랐다. 나는 이제야 정답을 찾은 것 같다. 저녁 노을이 조용히 기울어 가던 어느 날 기우는 작은 집의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빛은 하루를 정리하듯 천천히 붉어진 하늘 위로 깔리고 있었고 그 빛은 방 안 책상 위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기타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선율은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부드럽게 방 안 공기를 흔들었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다. 오랜 세월 동안 이런 평온한 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서야 진짜 숨을 쉬는 것 같구나. 그가 떠나온 지난 삶은 생각보다 더 무거웠고 생각보다 더 외로웠으며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쪼그라들고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고 매일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었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무도 그의 행동을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그의 일상을 지적하지 않으며 아무도 그의 존재를 부담스럽다 말하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밖에서는 작은 골목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반대편 집에서 어른아이가 웃으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일상의 소리들. 예전에는 이런 소리들에게 마음둘 여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소리가 살아있다는 감정처럼 느껴졌다. 그는 작은 책상을 정리하다가 문득 손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렸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선영과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 그 시절에 그는 활짝 웃고 있었고 선영 역시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기우는 사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린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 그 질문은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었다. 누굴 탓하기 위한 말도 아니었다. 결혼은 서로를 지켜주는 일이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관계는 소리 없이 무너진다. 선영과의 관계도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버린 것이다. 기우는 사진을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사진 속 과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지났으니까 이제는 되돌릴 수 없고 되돌릴 필요도 없는 시간이었다. 그는 다시 창가로 걸어가 노을 끝자락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선명한 문장이 떠올랐다. 존중받지 못한다면 떠나는 게 맞는 거다. 그 말은 그의 지난 삶을 관통하는 결론 같았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으며 그 자리를 억지로 버티는 것이 슬기로운 삶은 아니었다. 떠나는 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을 기우는 이제서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평생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서로에게 독이 되는 자리라면 떠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겠지.
그는 선영을 미워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시 힘들었을 것이고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서 말투가 날카로워진 것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상대의 인격과 마음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정당화할 순 없다. 잠시 후 창문을 닫으며 기우는 방 안으로 다시 고요함을 들였다.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평온함의 형태였다. 그는 스탠드를 켜고 책 한 권을 펼쳤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 라디오의 따뜻한 목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바람 소리, 모든 것이 기운의 삶을 다시 건강하게 채워주고 있었다. 책을 읽다 말고 그는 살며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 위에 가로등 하나가 켜져 부드러운 빛을 흘리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기운에 남은 인생을 사라지지 않는 희망으로 비춰주는 듯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살아볼 만하다. 64세라도 이제 시작이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한 문장으로 고요하게 끝난다. 존중받지 못한 자리에서 벗어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 말은 마치 시청자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울림을 남기듯 영상의 마지막 여운으로 퍼져나갔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 곳에라도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삶이 다시 숨을 찾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고 싶다면 따뜻한 응원의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주인님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세상에 전할 큰 힘이 됩니다.